미래 추정 매출을 보면 해당 부분이 매우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도 매우 핫한 자율주행 부분만 강조하는 느낌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된 프론티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프론티어는 2월 14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2월 15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프론티어의 청약에 참여한 청약 증거금은 스톤브릿지 벤처스, VC, 하나금융 21호 스펙 청약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상장은 2월 23일 수요일 단독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티어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1,400원에서 13,700원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한 확정 공모가액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보다 훨씬 높은 15,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청약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25%, 기관 투자자의 7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60억 원이고 전체 청약 규모는 240억 원으로 매우 작은 규모의 청약입니다.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증권사는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 70%의 주식이 배정되어 있고 신한금융투자에 30%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일단 유한타증권에 70%의 주식이 배정되어 유한타증권이 이번 청약에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LG에너지솔루션 때 청약에 참여한 계정수만 90만 건이 넘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청약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일반 등급의 경우 14,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4,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우대 등급은 2배인 2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8,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유한타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 시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 기간 중 개설하셔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일 개설 제한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일반 등급 100%의 경우 4,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4,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000만 원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온라인으로 청약 시 모두 우대 200% 등급으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 200% 등급은 8,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8,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6,000만 원입니다. 신한금융투자도 온라인으로 청약 시 청약 수수료가 면제되고 청약 기간 중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는 두 증권사 모두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75,000원입니다. 프론티어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 모두 1,592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1,535.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1,532.42대 1의 경쟁률을 2021년 진행된 청약들과 비교해보면 ADM 코리아, 라온테크보다 높은 경쟁률이고 샘CNS, 레몽레인과 비슷한 경쟁률입니다. 2021년 진행된 청약과 비교하면 25번째로 높은 경쟁률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초과에 대다수의 분포가 몰려 있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에 98.55%의 신청이 몰려 있고 상단에 1.38%가 몰려 있습니다. 중간과 하단 미만에는 한 건의 수요 예측도 없고 공모가 밴드 하단에 단 한 건 0.07%의 신청만 있습니다. 프론티어의 수요 예측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경쟁률도 높고 수요 예측 분포도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13,700원을 초과하여 몰려 있습니다. 그 결과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을 9.49% 초과된 1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건수 기준 11.18%, 수량 기준으론 11.08%입니다. 2021년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프론티어의 의무보유 확약은 MBT 원티드랩보다 조금 많고 아스플로보다는 적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입니다. 프론티어의 의무보유 확약은 높은 수요 예측 경쟁률과 분포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바이오 FDNC의 의무보유 확약도 프론티어보다 높은 11.8%였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단기인 1개월 15일보다 장기인 3개월 6개월이 더 많지만 어차피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많지 않아 아주 큰 의미를 두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과 경쟁률의 좌표로 나타내면 프론티어는 경쟁률은 높고 의무보유 확약은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수치는 조금 아쉽지만 프론티어처럼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았던 청약은 샘CNS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았습니다. 샘CNS도 결국 상장일 공모가를 넘어섰습니다. 프론티어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로 보면 손실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퓨런티어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는 공모가 15,000원 기준 상장일 시가총액이 1,195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공모 주주인 일반 청약자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11.08%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만약 평균만큼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4.51%에서 4% 이상 낮아진 20.34%가 되고 유통 가능 금액도 293억 원에서 50억가량 줄어든 24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청약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18.05%가 되고 일반 청약자가 20.49%, 공모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은 61.46%를 차지하게 됩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주체별 유통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3억 원, 일반 청약자가 60억 원, 기관 투자자가 180억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의무보유 확약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퓨런티어의 상장일 성적은 기존 주주의 물량이 적어 공모 주주들의 매도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퓨런티어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1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자이언트 스텝보다 적고 지하이텍, 플래티어, CU테크보다 조금 많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비슷했던 기업들의 상장일 성적을 알아보면 지하이텍, 플래티어, CU테크, 자이언트 스텝은 모두 상장일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만 보면 퓨런티어의 성적도 조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상장 이후 주식으로 변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는 직원들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은 없고 임원들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임원들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중 상당수 지분이 상장 이후 바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장 이후 바로 행사 가능한 물량은 모두 21만 5,850주로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행사 가격이 공모가 15,000원보다 훨씬 낮은 3,891원입니다. 3,891원에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공모가에만 매각할 수 있어도 약 24억 원 이상 차익이 가능합니다. 지난 카카오페이의 사례를 알아보면 카카오페이는 상장 이후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악재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은 상장 이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와 전환사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에 남아있는 우선주는 없고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깔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주 매출과 기존 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의 이번 공모는 구주 매출이 없고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상장일 매각이 가능한 기존 주주를 알아보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없고 기타 주주들만 일부 존재합니다. 퓨런티어는 장외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소액 주주의 숫자는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모가 기준 1인당 3.5억 원 규모입니다. 상장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퓨런티어의 사업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공식 IR 자료를 살펴보면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핵심 센서 글로벌 공정장비 기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매출이 발생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2021년 3분기까지의 매출은 카메라 관련 공정장비 매출보다 산업용으로 쓰이는 PC, LED 강원, FA 컴포넌트 같은 부품 매출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3분기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장비 매출이 부품 매출보다 높았던 적은 없습니다. 퓨런티어의 수익성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는 2018년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2019년과 2020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3분기까지의 결과를 보면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급감했던 매출이 2021년 큰 폭으로 개선되고 그에 따라 2021년 9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사실 회사가 상장하려는 규모에 비해 한 해 9억 원의 영업이익은 너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퓨런티어의 장비 매출을 확인해보면 자동차와 관련 있어 보이는 장비는 없습니다. 모두 카메라와 관련 있는 장비인데 어떻게 자율주행 핵심이라고 밝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자율주행 차량 대회라고 할 수 있는 달파 그랜드 챌린지 2004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2004년에 진행된 대회인데 이렇게 생긴 차량들이 출전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한 모하비 사막 대회를 통해 21개 팀을 고르고 21개 팀이 캘리포니아의 자동차용 트랙인 스피드웨이 240km에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팀도 완주하지 못했고 최장거리를 간 팀이 겨우 11.78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첫 대회치고는 매우 훌륭한 성적입니다. 사람은 눈을 이용하여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을 합니다. 무인 자동차에는 사람의 눈이 되어줄 장비와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장 초기에 사용되었고 전통적인 기술은 레이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공격하는 전투기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이용합니다. 전자기파가 물체에 닿아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수신하고 반사될 때까지의 시간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합니다. 초기에는 악천후에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기술이 발전되어 악천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사되는 반사파에 노이즈가 매우 많아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레이더의 단점을 보완한 것은 라이더입니다. 라이더는 전자기파 대신 레이저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합니다. 레이저는 전자기파에 비해 매우 정교한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레이더와 달리 악천후에선 이용이 어렵고 레이더에 비해 거리가 짧은 것이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눈과 똑같은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얻는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카메라가 사용됐을 때는 정지된 이미지에서 물체를 구분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자동차와 사람과 같은 특성을 인식할 수 있는 분류기를 만들고 그 분류기가 이미지에서 사람이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움직임을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빛의 변화에 따라 멈춰있는 물체와 많이 움직이는 물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서 카메라를 활용하는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자동차와 사람, 도로, 건물 등을 매우 정교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에서 카메라가 널리 쓰일 수 있는 것은 바로 AI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관련 자회사인 웨이모의 5세대 자율주행 자동차를 살펴보면 해당 차량 한 대에는 카메라가 29대, 라이다가 5대, 레이더가 무려 6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술을 조합하여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율주행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입니다. 실제로 영상 등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고 주행되는 차량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8개의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전방 카메라, 광각 카메라, 후방 측면 카메라, 후방 카메라 등 8개의 카메라를 통해 사각이 없이 완벽하게 모든 방향의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웨이모와 다르게 라이다나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8개의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카메라만 사용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결국 눈과 같기에 안개가 매우 많이 낀 날씨나 시야가 불량할 때는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웨이모는 시야가 안 좋은 환경에도 레이더 기술을 활용하여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근접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초음파 센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만 사용 시에는 뜻하지 않는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2019년 발생했던 사고에서는 트레일러의 매우 긴 부분이 자동차로 인식이 되지 않았고 하늘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는 해당 트레일러와 충돌을 하였고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 사고 방지를 위해 물체를 식별하는 AI 기술이 좀 더 보완되고 학습이 되었지만 사고의 위험성은 조금이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자율주행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만 이용하건 카메라와 라이더를 둘 다 이용하건 기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2019년엔 자동차에 포함되었던 카메라가 1.46억 개였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이 확산되면 카메라는 8개에서 29개까지 장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카메라 출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카메라는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흔히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전방 카메라나 후방 카메라의 경우 사람이 봐서 이해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보이기만 하면 인식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선 선명한 화면, 균일한 왜곡, 시야각 일치 등 여러 가지 기술적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카메라마다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크게 다르다면 시스템은 올바르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퓨런티어가 납품하는 장비가 바로 자율주행용 카메라 공정 장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액티브 얼라인 장비는 카메라의 렌즈와 이미지 센서 간의 6방향 방향 조절을 통해 가장 선명한 화질을 뽑아내게 조정하는 장비입니다. 2개 이상 카메라가 같은 시야각을 가지기 위해 조정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을 위해선 카메라 제조사나 장비 업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해당 장비들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장비 업체는 공장 설비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면 매출이 급감할 수도 있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공모가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의 공모가를 산정하기에 무려 9개의 기업이 사용되었습니다.
9개의 기업 중 퍼가 너무 낮거나 퍼가 너무 높은 2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기업의 퍼를 평균한 31.9위가 퓨런티어의 가치 산정에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정 단기 순이익을 활용하여 주당 평가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부분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장비 부분과 부품 매출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매출을 보면 모바일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바일 부분을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로 추정되는 제조사의 손떨림 방지 카메라 모듈 검사용 장비 매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 추정 매출을 보면 해당 부분이 매우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도 매우 핫한 자율주행 부분만 강조하는 느낌이 납니다. 퓨런티어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단독 상장인 점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수혜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상장에 유통 가능한 주주가 적고 200억 원대 유통 물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작은데도 증권사가 7대3으로 주식을 나눠 가자 청약할 수 있는 규모가 상당히 작고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을 매우 크게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율주행 관련 매출보다 산업용 PC 등 부분 매출이 더 많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적자였고 공모가는 2024년까지의 예상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 수익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공모가는 매우 비싼 공모가가 됩니다. 퓨런티어는 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생산 공정에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는 아주 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퓨런티어는 상장의 유통 물량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 수익, 가치와 관계없이 자율주행 수혜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에 손해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모주 청약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쟁률이 너무 높다면 청약이 겹쳐서 진행되는 다른 청약들의 결과를 보고 분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유와 두산중공업의 실권주 청약도 겹칩니다. 일단 화요일에 종합 경쟁률 상황을 지켜보시고 여유롭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청약 라이브에서 항상 종합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금요일 저녁 10시 편하게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